대마, 프로포폴 등 4종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초 24일 출석 예정이었는데요.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출석이 연기됐었죠. 취재진 앞에선 유아인 씨, 입을 열었을까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거나 혹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죠. 인기 배우 유아인 씨가 당초에는 이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제 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제 관리를 받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1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73회,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4,400ml를 넘는 양을 투약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유아인 씨였던 겁니다. 예.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이제 마약류 4종,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그리고 케타민 투약 혐의까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투약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이라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피의자 신분 첫 조사는 지난 24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법률 대리인 측으로부터 원래 피의자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이 날짜가 공개되면서 이제 사실상 공개 소환 조사가 돼버렸다. 날짜를 조율해달라는 이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오늘 피의자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이 취재진 앞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이 바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예, 유아인 씨, 마약 수사 전문가 출신 등의 변호사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언론에 공개되다시피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접해지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김앤장 출신 마약 전문 그런 변호사를 이제 섭외하신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28년간 검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마약통으로 불렸던 이제 유명 변호인을 선임한 것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마약 전문 변호인단을 꾸림으로써 사실 마약 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소유예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노련한 변호인단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대우를 해보겠다, 최대한 대처를 해보겠다,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4종의 마약류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입증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다양한 마약류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코카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코카인은 굉장히 좀 중독성이 높은 그런 예.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는 단순 투약 사범, 그러니까 마약을 거래한 사범이 아니라 단순 투약 사범인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코카인 같은 것을 좀 흡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모발 증거 외에 다른 증거들, 다른 물질들에 대한 투약 시기를 좀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케타민이나 코카인 등 이런 의약품의 경우에 이제 언제 투약했는지 정확한 시점을 어떻게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럼으로써 얼마나 상습성을 가지고 상습성으로 다량을 투약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또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순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는 사실상 처방을 받아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내가 투약한 것밖에 없고 대량으로 거래한 정황 같은 것이 없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현재로서는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마약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한 게 가족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죠. 지난 23일 있었던 일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가족의 친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장남이 지금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다,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경찰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소변 검사 같은 걸 거부하다가 뒤늦게 협조를 했고요.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주사기도 발견이 되었고요. 당시 남경필 전 지사는 집에는 함께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 전 지사의 장남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원래 이 마약 관련 범죄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말 스스로 이 마약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남 전 지사의 장남은 2017년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 일대에서 필로폰,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그리고 또한 해외에 구매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까지 더해져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약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원이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 초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 쪽에서는 좀 확신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가족들이 신고했겠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이 시약 검사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사기 같은 증거도 확보가 된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 초범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좀 확신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서 영장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지 어떤 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이후에 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마약에 대한 재범에 대한 현장 체포인데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날선 비판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국내 지금 마약류 사범에 대한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우리나라가 분류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미 재범, 이전에도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좀 경하게 영장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너무 풀어주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가 됐고 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더욱더 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장이라는 게 일단 아무리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해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 외에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구속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영장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범죄의 동기라던가 범죄의 죄질 여부, 이후 뭐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구속 여부는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아도 되는지 국민들에게 좀 명백하게 좀 자세하게 그 이유를 알린다면 결정문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설명해 준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법부는 불신하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친절한 방식으로 좀 더 세세하게 불구속 사유 내지는 이제 구속이 된다면 구속 사유를 좀 알리려는 노력들이 재판부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단순 마약
투약 사범과 이제 마약류를 거래 유통한 사범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단순 투약 사범, 마약을 그냥 혼자 투약한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마약을 거래함으로써 사회적인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 단순 투약 사범이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전해드리고 싶지만요. 이 부분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맞지 않고 또한 이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 정서를 좀 더 배려하고 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수사가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이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생후 20개월이면 혼자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없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후 20개월이면 정말 누워있고 가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예. 아이예요. 돌이 같이 난 아이거든요. 사실 이 생후 20개월 된 아이는 집에 부모가, 보호자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엄마가 무려 사흘간 외박한 사이 방치되어 있던 이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이 사망 이유가 정말 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국과수 검사 결과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양실조, 음식물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굶어 죽은 아기 옆에는 김에 싼 밥 한 공기만 놓여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김에 싼 밥을 20개월 된 아이가 직접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예. 어떤 상황에서 이 아이가 처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지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정말 쉽게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숨진 아이의 영양 상태도 사실 문제지만 이 피의자인 엄마가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우거나 아니면 외박하는 경우도 상당히 잦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둔다는 것은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무려 60차례 시간으로 따지면 544시간 정도 아이가 혼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최소한의 수치인 것이죠. 확인된 것만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생후 아이가 9개월 된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부부 싸움 끝에 아빠가 이제 집을 나가고 엄마가 혼자 이 9개월 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외박 그리고 이제 외출은 남자친구가 생긴 이유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과 PC방에 다녀온다면서 뭐 한두 차례 정도 몇 시간 정도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외박까지 이루어져서 아예 아이가 혼자 집에 두고 24시간 넘게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아이가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새해에도 남자친구와 보신각에 가서 이제 새해 인사를 한다면서 아이는 혼자 방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심지어 아이를 혼자 두고 강원도에 여행을 가서 무려 27시간 동안 방치된 적도 있고요. 뭐 밤 10시에 PC방에 갔다가 오전 6시에 귀가하는 등 아이가 사실상 그 어떤 보호나 케어를 받지 못한 채로 음식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당연히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관리받지 못한 채로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영유아 검진이라는 걸 받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아이가 매번 개월수마다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병원에 가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유아 검진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27시간이면 사실 24시간 온전히 하루 이상을 혼자 방치가 그렇죠. 됐던 거잖아요. 정말 그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고통을 느꼈을지 가늠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엄마 경찰에 거짓 진술까지 했다고 하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엄마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엄마는 이게 내가 외출한 것이 내가 뭐 놀러 나간 것이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돈을 벌러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주변인들의 진술도 그렇고 CCTV 자료 같은 것을 봤을 때 물론 뭐 일을 하러 나간 적도 있겠죠. 하지만 일을 하러 나가더라도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어디 맡길 곳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는다든지 내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맞는 거지
것인데 사실 내가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두고 일을 하러 나갔다는 거 이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 조사 결과 사실상 단순히 놀러 나간 것도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핑계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친모에게는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적인 아동 유기 방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례가 인정이 된다면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하고 방치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점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지금 단순히 이 사안을 보더라도 상습적인 아동에 대한 유기나 방임은 인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상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어떤 반성문이나 이런 게 제출된 바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 반성문을 쓴다고 이 죄를 다 씻을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아이에게 좀 미안한지 한번 여쭙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주요 사건 여기까지 짚어보죠.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